안녕하세요. 화학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크사화학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원자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원자의 구성 입자, 두 번째, 현재의 원자 모형, 그리고 세 번째, 전자 배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자의 구성 입자입니다. 첫 번째, 원자의 구성 입자 중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전자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자면 음극선이라는 것이 전자보다 먼저 발견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진공 상태의 유리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어떤 선이 나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이 음극선이 바로 전자였습니다. 1897년 있었던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전자의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 즉 비전하를 측정하여 그 값이 모든 금속에 대해 같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원자를 이루는 한 입자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 전자의 질량과 전하를 직접 정확한 값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자핵의 발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극선과 마찬가지로 양극선이라는 것이 1886년 골트슈타인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골트슈타인은 이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이후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러더퍼드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방사선 원소 라듐으로부터 방출되는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충돌시켰을 때 알파 입자가 어떻게 튕겨나가는지 그 편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때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휘어지는 알파 입자들을 확인하였고 심지어는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튕겨나오는 알파 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러더퍼드는 원자의 중심에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 핵을 발견하였다고 하였죠. 이후 양성자 골트슈타인이 발견한 양극선의 비전하를 측정하여 발견한 입자인 양성자는 전자 질량의 1837배를 가지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중성자는 1932년 러더퍼드의 제자 체드윅이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 충돌시켰을 때 전하를 띠지 않지만 양성자와 비슷한 질량을 가지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이 세 입자,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모든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존재하며 그 주위에 전자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원자를 그럼 어떻게 표기하냐? 다양한 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들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 번호, 즉 원자의 성질, 양성자 수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고 이때 원자의 양성자 수가 원자의 전자수와 동일했기 때문에 원자 번호 Z는 원자의 양성자 수와 전자 수를 모두 나타내는 단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의 중성자가 원자의 양성자와 질량이 매우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수는 원자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으로 정의하였고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에는 단순 원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소에서는 원소와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가 존재합니다. 이때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하고 이런 동위원소들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원자들이 발견된 이후 원자들 내부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발견된 이후 원자 모형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원자 모형은 돌턴의 원자 모형입니다. 이 돌턴의 원자 모형은 현대에 와서는 많은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이 돌턴의 원자 모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턴의 원자 모형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두 번째,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세 번째, 원자는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으며
네 번째, 화합물은 한 원자와 다른 원자가 정해진 비율로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상한 점이 매우 많죠. 이때 첫 번째,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방금 말했다시피 원자 모형,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나눌 수 있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으며 여기서 동위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원자는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추후에 배우겠지만 핵반응이라는 것을 통해 원자는 다른 원자로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턴 원자 모형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화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선분비 법칙 등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다시피 원자핵과 전자의 발견, 동위원소의 발견, 그리고 핵분열과 핵융합의 발견에 의해 네 가설 중 세 가지나 틀렸습니다. 이후 톰슨의 원자 모형은 돌턴의 원자 모형에서의 단점을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전자의 발견 이후 플러스 전하를 띤 구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박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모양이 마치 푸딩과 같다고 하여 푸딩 모형으로도 불렸습니다. 이때 원자가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 것에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러더포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러더포드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원자핵의 발견 이후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작은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돌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모양이 마치 태양계와 똑같았기 때문에 태양계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모형은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었으며 수소 원자의 연속적이지 않은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는 것이 보어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는 원자 내에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전자가 회전할 수 있는 안정한 궤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그 궤도를 각각 K, L, M, N이라고 하였고 껍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의 양자화를 통해 러더퍼드가 설명하지 못했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였고 각 이전까지의 문제였던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를 모두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에 적용하기 어려웠고 화학 결합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의 원자 모형은 오비탈이라는 것을 통해 설명을 하는데 원자 내에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전자의 존재 확률 분포를 오비탈이라고 하며 이때 전자의 존재 확률이 90% 이상인 공간을 오비탈의 범위라고 합니다. 이때 주 양자수, 방위 양자수, 자기 양자수, 그리고 스핀 양자수를 통해 우리는 오비탈을 분류하는데 첫 번째로 주 양자수의 경우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고 방위 양자수의 경우 오비탈의 3차원적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이고 자기 양자수의 경우 핵 주위 전자 구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의 경우 전자 스핀을 결정하는 양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N은 1, 2, 3 이렇게 쭉쭉 나가고 L은 0, 1 쭉쭉 나가서 N보다 1 작은 값까지 가지게 됩니다. M1의 경우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M2의 경우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오직 두 가지만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오비탈의 표기와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비탈은 크게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로 나눠지고 그 표기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전자 배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주 양자수에 의해 정해지며 주 양자수가 증가할수록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며 전자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8개일 때 가장 안정하다라는 규칙입니다. 또한 원자가 전자라는 것은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이야기하며 원자가 전자의 개수에 따라 원자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죠. 수소 원자에서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주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때 N, 주 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습니다.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주 양자수와 방위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n 더하기 l의 값이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고 n 더하기 l의 값이 같다면 n 값이 더 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습니다. 다음은 다전자 원자의 그리고 수소 원자에서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표기한 표입니다. 이후 전자 배치의 경우 주 양자수와 오비탈의 종류를 적고 해당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를 오비탈의 기호에 오른쪽 위에 작은 숫자로 적습니다. 또는 상자로 표현한 오비탈의 전자를 화살표 위아래로 표현합니다. 이때 전자쌍은 한 오비탈에 배치된 쌍을 이루는 전자를 이야기하며 홀 전자는 오비탈에서 전자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이야기합니다. 밑에 표에서 1s와 2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를 전자쌍이라고 하고 2p 오비탈에 들어있는 위로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는 그 전자를 홀 전자라고 합니다. 이때 오비탈 내의 전자는 세 가지 규칙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첫 번째로 싸움 원리, 두 번째로 파울리 베타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트 규칙입니다. 싸움 원리,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지는 규칙이며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한 원자에서 N, L, M1, M2가 똑같은 전자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트 규칙 같은 경우 에너지 준위가 같은 여러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간다면 홀 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안정하다라는 규칙입니다. 양이온의 전자 배치 같은 경우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의 전자부터 읽기 때문에 즉 원자가 전자부터 읽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음이온의 전자 배치의 경우 비어있는 오비탈 중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